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입니다. 시투연구소 이야기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1월 초에 모셨어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시장이 올랐다가 좀 내려섰을 때 그때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2,400선이었고요. 딱 2,400선 초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뭐 한두 고비 정도, 한두 고비 정도 넘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보시죠. 주식시장 고점 뚫고 하이킥, 상반기 전망. 지난해 11월 전망 이후에 복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전망해 주셨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초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식 상승 추세를 의심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당분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만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2차 전지는 어려울 거고 반도체가 부상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가고 있죠. 지금 주식 시장은 그때 11월 초면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초단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안 좋은 기운이 있었던 때였는데 지금 작년 말에 이미 다 역사적 신고가 다 뚫고 맞아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 다 사라져야 한 5분 응선 온 거가 될 겁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볼 땐 상승장의 초입인가요? 지금 4분 응선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예. 그분들 다 사라지고 양비론이 돼야 돼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반씩 있는 걸 양비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쯤 되면 한 5분 응선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볼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이제 마이클 윌슨 있잖아요. 그 모건 스탠리에. 그 다음에 콜라노비치라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 아직도 안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비관론을 펴는 기관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가 있어요. 컨퍼런스 보드는 아직도 올해 2분기, 3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초에 그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경기 침체를 주장했던 은행이 도이체방크예요. 도이체방크 돌아섰어요, 지금. 그래서 한 4분 응선 정도 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계속 날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회복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경기 확장 시작도 안 했어요.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아마 내년 중반까지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좀 문제인데,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작년 하반기에. 근데 올해 1월 말부터 지금 상황이 또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폭탄 매수를 하면서 선현물 네이키드 그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다. 두 번째,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극소수의 의견이었죠. 그때 대부분 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올해 금리 인하를 3월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번까지 할 거고 내려가면 금리가 1.5% 이하까지도 내려갈 거다 이러고 그랬죠. 근데 제가 맨날 나와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금융 생태계, 신용 경색이 생긴다는 걸 얘기해요. 금융 상태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엔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다 틀렸죠. 월가에서 다 틀린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하려면,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 많이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경색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은행 지준도 낮아야 되고, 영래포 오버래핑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신용 금리 스프레드도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행권 지준 지금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래포 발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작년만에 또 일부 증권사에서 역레포 발작이 있다는 식으로 또 이상한 보고서를 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전혀 아닙니다. 2019년도에 발생했던 수준하고 비교해보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역대 저점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좀 인하를 할 거면,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에 그런 일이 생겼죠. 3번 인하하고 다시 올렸는데, 그때처럼 조금이라도 인하를 하려면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느냐. 최소한 코어 CPI가 2%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조금 상승하려는 기미는 보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 둔화도 조금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못 내려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2차 전지 여전히 기대감이 많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 시점이 작년 8월 이후예요. 이미 양극재 수출이 꺾였던 상황이에요. 리튬 가격도 이미 그 전에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가격도 꺾이고 P도 꺾이고 그 절대 물량 Q도 꺾인 상황이 이미 작년 8월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그런 버블의 끝에쯤이 되면 이제 메시아급의 그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또 적절하게 나와줬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좋죠. 대신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반도체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역대급 최저 상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신용금리 스프레드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투자 그레이드와 정크본드 간의 금리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차에서 얘기하는 거죠. 회사차에서 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가 있고 정크본드가 있어요. 요 두 개의 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지금 그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내려갔다는 얘기는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나 무슨 애플처럼 굉장히 좋은 회사나 별로 금리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너 재무 별로 안 좋지만 너도 많이 회사채 발행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이 되면 유동성이 고갈되고 신용경색이 심해지면 그런 정크본드급의 회사들은 홀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야, 지금 나 돈 없어. 니네들까지 회사채 발행해 줄 여유가 없다. 그럼 걔네들은 금리가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죠. 네, 이번 주에도 국내 언론에서 미국 은행 재발 가능성이 있을까, 미국 은행 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나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때 아닌 건 아니고 작년에도 3월에 SVB 사태가 있었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발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오조라 은행이 좀 위기를 겪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에 따른 어떤 여파를 받으면서 이런 은행권의 부담스러운 요소들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지역적인 문제다. 전체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특히 우리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반도체를 그때 이제 예견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 건 최근엔 너무 좋잖아요. 어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어제도 대만의 TSMC 급등하면서 대만 가권 지수도 엄청나게 좋았고 이게 또 애플의 수주가 일본 쪽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일본도 엄청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도 섭섭치 않게 삼성전자가 일본의 AI 기업 쪽에서 또 반도체 수주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반도체를 이렇게 좋게 보셨던 이유가 이런 11월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좋게 봤죠. 네네네. 네. 경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경기 흐름 때문에. 예, 경기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도이체 월가나 한국 증권사들은 거시 경제를 하나도 안 보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이미 다 돌아서고 있는데 그냥 주거나 자나 그냥 경기 침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냥 다 의견들이 누구는 경기 침체하라고, 누구는 경기 둔화하라고, 누구는 경기 회복.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식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국면 5단계로 좀 심플리파이해서 보자.
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그걸로 이미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모든 거는 공항 바닥이 나온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항 바닥이 0단계로 끝나고 1단계 경기 회복 초기에는 주문 증가 재고 바닥을 말씀드렸죠. 경기 국면 2단계는 경기 회복 후기로서 생산 증가, 한국 수출 증가, 제조업 지표 바닥 확인 이거라 그랬어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여기 있어요. 2단계. 네. 그다음에 3단계가 제일 먼저 갈 국가가 한국이 될 거예요. 3단계는 경기 확장기예요. 그리고 무슨 특징이 있냐면 가격이 상승하고 재고가 증가합니다. 올해 내로 아마 빠르면 1분기 이미 한국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말쯤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경기 과열로 가요. 경기 과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조업 지표가 정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공항이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재고 그러니까 이 4단계가 경기 과열, 그 다음에 5단계가 그리고 공항까지 끝나요. 그 다음에 공항까지 시작돼요. 그 다음에 5국면은 경기 둔화 국면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재고 정점이 나오고 뒤늦게 기업 실적의 정점이 나와요. 지금 미국은 2단계고 2단계로 들어온 게 언제냐? 작년 9월이에요. 지금 수치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 수치에 따라 지금 산업생산 올라가고 주문, 지금 공장 주문, 내구재 주문 다 지금 끝났고 재고도 바닥 확인됐고 한국 수치 언제부터 떴습니까? 9월부터 상승 전환했죠. 한국의 산업생산 언제부터? 9월. 산업생산 9월, 반도체 생산 8월, 그 다음에 한국 수출 10월부터 상승 전환했어요. 이미 작년 4분기에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도 반도체 경기가 침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양비론까지 가지도 못했다. 지금 1월 수치가 어떻습니까? 예? 1월 한국 수출 18%, 반도체 수출 56%, 12월 산업 생산 6.2%, 반도체 생산 13%, 한국 제조업 지수, 미국 제조업 지수 1월 모두 급등했어요. 뭘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작년 3분기부터 게임이 끝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는요, 지금, 우리 채팅창의 닉네임이 가평 배터리님이세요. 예상되시죠? 배터리 주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오늘 같은 날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지난해부터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번 주는 배터리가 바닥을 잡아나가고 있어요.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움직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야기꾼 대표님, 지금 5대 자산 간단하게, 지금 5대 자산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기준금리는 지금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 4분기에 이미 장기채 금리를 넘어섰고 작년 중반에 2년물 단기 채권 금리까지도 넘어선 상태에서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은 비정상인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그냥 금리가 높다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제일 중요한 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와 또 하나는 이제 경기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얘기를 안 하지만 가장 중요시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용 경색 상황을 사실은 제일 중요시 여겨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금융 생태가 무너지거나 신용 경색이 생기면 무조건 금리를 폭락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 자꾸 얘기를 하면 시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갖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0번이고 그 다음에 중요시 얘기하는 게 물가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가가 과연 2%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갈 경로에 있느냐. 연준은 지금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어 CPI는 이번에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3.9%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3.7%였는데 또 3.9%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3.4%, 3.9% 거기서 지금 바닥을 만들려는 상황이에요. 연준의 기대치보다 1%가 높아요, 지금. 이게 계속 3.9%, 3.8%, 3.7%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거기서 바닥권을 형성하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과연 코어 CPI가 2%, 뭐 다만 2.9%라도 찍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게 없는데 내가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전 콜린스 보스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는 좀 봐야 된다. 제발 좀 인내심을 갖고 봐라. 니네들이 채권을 매수해서 기준금리 내려주면 니네들이 돈을 벌겠지만 우리들은 니네들 돈 벌려고 금리 내려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금리 내릴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금리 인하 주장을 하느냐. 시장 워워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생길 겁니다. 특히 12월 FOMC에 약간 금리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근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실업률이 3.9%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내리고 있죠. 3.7%로. 그래서 그럼 12월에 산타 파월이 온 건 실업률이 올라가서 0.2%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4%, 4.1%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고 금리 또 물가는 내려갔잖아요. 물가는 내려가고 그 실업률은 3.7%에서 오래 있었는데 3.9% 됐네? 그게 작년 11월 상황이고 그게 12월 FOMC에서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바뀌고 있잖아요. 물가는 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3.7%로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물가가 그럼 계속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상품 물가는 다 내려왔어요. 지금 남은 게 서비스 물가거든요. 서비스 물가 중에 큰 두 축이 거주비와 임금이에요. 임금은 굉장히 스티키해서 잘 못 움직입니다. 거주비가 내려가줘야 물가가 더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작년 중반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바뀌었죠. 그러면 거주비는, 주거비는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반 이후에는 거주비 하락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적어요. 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잡아놓은 집토끼라고 생각했던 상품 물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지금 경기가 회복돼서 한국을 위시로 올해 속속 경기 확장으로 돌아서죠. 그러면 상품 또 오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야기꾼 대표님은 달러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지금 얘기를 종합했을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달러 움직임 아니면 물가가 꿈틀하면 달러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달러는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금융 생태계 정황상 보면 달러 약세가 압력이 더 큰 거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작년 6월에 부채 한도 합의를 했죠. 그 이후에 부채 한도를 타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재무부가 맘 놓고 국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 압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 8월에 결국 한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원래 작년 6월에 부채 한도 합의를 할 때는 올해 더 이상 재무부가 그 국방비를 제외하고는 그 예산 증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올해부터는 국채 발행이 줄어들 거고 실제 1월 말에 재무부가 올해 2분기부터는 국채 발행을 크게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4분의 1 이상 줄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유동성이 막 흡수되던 게 도로 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의 출구 전략이 올해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었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YCC 1% 상한선까지 올려놨으니까. 근데 하나 이게 달러 약세 그 상황인데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4월 그 춘투에서 임금 상승이 많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그렇고 네. 또 하나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달러 약세의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은데 지금 기술적 차트만 보게 되면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오기에는 힘든 기술적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나와야 뭐 신흥국에서 대세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면 다행이겠다. 요 유효 기간은 제가 볼 때 내년 중반 정도까지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지만 않으면 달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 전망, 상반기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 5대 자산 통화, 주식, 채권, 상품, 부동산 가운데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가장 올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채권 원래 주식의 시대 때는 중간중간 채권이 조금씩 오르는 때도 있는데 지금 워낙 그 금리 수준이나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채권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주식의 시대고 일단 미국은 지금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 신고가 다 끝났고 네.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딱 찍으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이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5분 응선밖에 안 돼요. 5분 응선이란 건 뭔 얘기냐면 2022년 10월에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작년 말까지 상승을 했죠. 그게 그만큼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5분 응선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지금이 3.3분 응선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거를 2배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0년대는 보통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자리가 3.3분 응선일 때가 제일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큼 2배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봐도 가장 낮은 게 5분 응선이에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비싸 보이지만 가장 조금 몰라도 지금 올라온 거 이상으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작년 월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뭐 4,850 뭐 오른다 그랬죠.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지금 그나마 가장 높게 본 데가 5천 정도 봤는데 그것도 다 틀렸어요. 지금 다 틀릴 거예요. 조만간 다 틀릴 거고 지금 뭐 도이치방크 100기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올해가 미국 대통령 4년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통상 미국 대선이 있는 연도에서는 전략 후강의 패턴을 보여요. 미국장이요? 예. 예. 그다음에 특히 2월, 3월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톰 리가 올 2월, 3월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반도체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오늘 조금 오른다고 뭐 좋은 거 아니냐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수준이에요. 반도체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막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지금 주도 업종들이 있죠. 그럼 연일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고 지금 그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면 쉽게 나와요. 지금 기관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작년 말부터 폭탄 매도를 했어요. 개인도 폭탄 매도하고 있어요. 전부 서학 개미한다고 미국으로 다 날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기금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최근에 1,000억을 팔았어요. 저는 도대체 경기를 뭘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전부 누가 받았냐? 외국인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작년에 15조 매수를 했어요. 올해 2월 중순까지 8조를 매수했어요. 네. 지금 2월 중순까지 8조 매수했다는 얘기는 올해 말까지 가면 20조 이상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가장 많이 샀을 때가 언제냐면 2009년 21조, 2010년 22조예요. 그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 그때도 반도체 경기가 상승했던 때예요. 그다음에 2011년에 소공황이 왔는데 그때는 그 외국인이 이제 조금 팔았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외국인이 폭탄 매수를 하고 내년부터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반도체 경기와 제조업 경기도 조금씩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이 돼서 제가 볼 때 내년 초까지는 그냥 안도 랠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 PBR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코멘트 부탁드리고 또 코스피에 다만 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저 PBR은 그냥 총선용 정책일 뿐이에요. 뭐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이 해서 우리도 기대 지금 하고 근데 있는데. 일본도 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저 PBR 정책을 한다고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일본 은행이 예. 지금까지 13년 동안 일본 주식 ETF를 13년 동안 매수를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PBR이 다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래 갈 테마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반도체가 훨씬 강력할 거고, 그다음 근데 두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장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여전히 중국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그 경기에 한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대신 중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상쇄될 것이냐가 한국이 많이 상승할 거냐, 적당히 상승할 거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꾼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